연준 의원들의 알스타 중립금리 전망치가 하락했습니다. 지금은 뜸하지만 한창 알스타 중립금리 이야기가 논쟁이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알스타 중립금리, 텀 프리미엄 관련돼서 상당히 공포가 만연하던 시절이죠. 한마디로 채권 시장을 뒤흔들던 실체가 없는 이야기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중립금리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특별히 당시 중립금리가 높아져야만 했던 근거로 삼았던 게 사실 정부 부채와 생산성이 주요 원인이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우려가 높았던 시장이었지만, 이는 실체가 없는 도깨비 이야기에 불과하다. 다시금 중립금리가 떨어질 것이고 텀 프리미엄에 대한 리스크는 기우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시장에서 이렇게 중립금리 이야기가 논쟁이 뜨거웠던 시절은 사실 터무니없던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연준 위원들의 추정치도 상향 조정이 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 6월 FOMC 점도표 보시게 되면 롱거런 보시면 중립금리가 0.5에서 0.6으로 높아지던 시절이었거든요. 이게 3월달이었으니까 6월달 들어서면서부터 연준 기본 스탠다드가 0.5가 중립금리였던 것에 비해 소폭 올랐거든요. 이후 9월달 들어서면서부터는 0.9까지 치솟게 됩니다. 이러면서 사실 시장에서는 중립금리 이야기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이 되기도 했었고요. 이러던 중립금리가 지난 12월 FOMC에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연준 위원들의 생각 자체가 조금 누그러들었다라는 것인데요. 점도표 보시게 되면 여전히 중립값은 2.5%입니다. 이 롱거런을 보시면 되죠. 하지만 그 위아래 극단의 3개를 제외하고 중앙값으로 보게 되면 특히 중앙값의 변화를 통해서 연준 위원들이 중립금리 방향성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0.5에서 0.65, 0.6에서 0.9까지 올랐고 지금은 0.9에서 0.75로 떨어졌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준의 장기 기준금리 중위값은 2.5%이지만 중앙값으로 놓고 보면 2.5에서 3% 수준입니다. 상당히 높죠. 한마디로 연준이 이 알스타 중립금리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중앙값으로 놓고 보면 충분히 시장의 우려가 근거가 되는 것이죠. 결국 돌아놓고 보면 연준도 이 알스타의 구조적인 상승 리스크를 고민을 한 그런 흔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6월 전망이 0.5에서 0.8 사이를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0.65로 중립금리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9월달 들어서면서부터는 0.5에서 1.3까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렇게 0.9까지 치솟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12월 들어서면서부터는 0.5에서 1% 사이로 범위가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알스타 전망치가 하락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9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상승하던 중립금리가 결국 12월 들어서면서부터 그 범위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함께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물가 목표입니다. 여전히 물가 목표는 2%예요. 그러면서 상단만 3.3에서 3.0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결국엔 12월 FOMC를 통해서 알스타 중립금리의 상승세가 꺾였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고요. 연준조차도 내부적으로는 이 중립금리 알스타 추정치가 낮아졌다라는 점에 어느 정도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주기값으로 보면 2.5%이지만 중앙값의 특히 이제 범위를 놓고 보면 연준 위원들의 생각의 변화가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있다 보니까 지난 한 해죠. 40년간 이어오던 국채 시장의 강세,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졌잖아요. 이런 국채 시장의 강세의 트렌드가 결국 중립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져서 채권 가격이 약세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고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 자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게 12월 달 FOMC를 통해서 전망치가
뚝뚝 떨어지게 된 것이고, 물론 아직 0.5에 비해서는 0.75로 높은 수준이긴 하죠. 0.25%가 높긴 하지만 0.9 가장 높았던 거에 비해서는 꺾였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번 12월 FOMC의 전도표는 단순 연준 파월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녹아 들어간 게 아니고 한때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봤던 이 알스타가 상승세를 꺾었다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연준 의원들의 이 알스타 전망치가 하락 전환되었다라는 것은 과도하게 올랐던 이 중립금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수준이다. 이 말은 한마디로 지금 연준의 스탠스가 과잉 긴축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연준 파월의 12월달 FOMC 비둘기 발언은 한마디로 경기 침체에 대한 정량적인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지만 우리가 정성적 데이터라고 베이지북에서의 슬로우 표현, 특히 지수화하게 되면 위축 구간으로 떨어진 부분을 언급을 했었고 이런 부분에서의 경기 둔화 위축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립금리의 하향 조정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특별한 경기 침체 신호가 있었다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고요. 여기에 이만큼 시장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진 것은 경기 침체 프라이싱이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3.8% 금리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엄밀히 따져보면 올해 초와 같은 수준인 것이죠. 작년이죠. 작년 초반과 같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작년 상반기를 되짚어보면 지역은행에 문제가 생기면서 시장금리가 3.3까지 떨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지금의 3.8% 금리 레벨은 현저하게 높아졌던 중립금리가 다시 되돌림이 일어난 수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과도하게 급등했던 중립금리에 대한 공포가 다시 사그라들었다. 그 위치까지 떨어져서 시장금리가 지금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립금리는 고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죠. 고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하던 분들은 이 중립금리 알스타의 상승을 항상 그 근거로 삼았습니다. 23년 3분기 미국채 금리가 급등하게 되는 결과까지 치솟게 된 것이죠. 시장금리가 5%까지 치솟게 된 건 한마디로 이 중립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라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를 좀 되돌아보면 랠리 서머스는 이 중립금리 알스타에 대해서 기존의 0.5%가 아니고 1.75%까지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인사들이 중립금리가 1%대까지 올랐다라고 주장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연준의 공식 입장은 이 알스타 중립금리는 0.5%다.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뉴욕 연은의 인사들 또한 이렇게 중립금리는 여전히 0.5%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갈수록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죠. 많이 보는 게 지금 뉴욕 연은의 모델입니다. 이 중립금리 관련해서 계속 떨어졌고 특히 이제 유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습니다. 쭉 보시면 파란 선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떨어졌죠. 끝부분을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이런 모습이죠. 최근 데이터가 3분기까지인데 3분기도 계속 떨어진 수준이고 12월 FOMC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건 다음 분기 중립금리가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단기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22년 3분기가 될 텐데 여기 고점 형성한 이후에 그 이후로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23년 2분기 마이너스로 들어섰고 지금 그 낙폭이 더 크게 확대가 됐죠. 따라서 현재 시장금리를 대입을 해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결국 이 중립금리 알스타가 과도하게 높았던 레벨에서 다시 정상화된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립금리가 올랐던 원인, 대표적인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죠. 알스타의 상승에 영향을 준 요소로는 정부 부채와 생산성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이 먼저 생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간단하게 수치화해서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 몇 가지 데이터들이 있긴 하지만 이는 대부분 기업들의 채산성을 갖고
오히려 생산성으로 잘못 해석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는 단순하게 단기적인 마진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해하는 게 맞지, 비용 투입 대비 산출 효과가 이렇다라고 보는 겁니다. 단기적인 결과값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중립금리를 논할 때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데이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생산성이라는 개념은 어찌 보면 중장기적인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데이터로 잡히는 생산성은 그 의미와도 맞지가 않은 것이고요. 엄밀히 말해 우리가 생각하는 생산성을 측정하는 이 데이터들은 실제가 없고 정확하게 측정 가능한 영역도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부분은 정부 부채가 있는데, 이건 사실 대부분의 중립금리를 끌어올렸던 주요 원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겹치면서 미국의 정부 부채가 얼마까지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불확실성, 오히려 공포까지도 만연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렇게 5%를 넘어서는 시장금리까지 치솟게 된 것이고, 이게 결국에는 11월 달 재무부가 채권 발행 규모를 축소하면서 진정이 됐습니다. 한 발 후퇴한 결정으로 중립금리가 상승 우려가 완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 와중에 그런 시장의 공포를 자극하면서 숏 포지션으로 빌미를 작용한 게 결국 이 중립금리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결국 돌아보면 중립금리 알스타가 실제 연준 위원들의 추정치 중간값이 하향 조정되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점도표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결국 지금의 시장금리가 3.8%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중립금리 논쟁이 다시 정상화된 그런 위치까지 조정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준 위원들의 중립금리 방향성은 하락해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게 상승 요인을 이끌었던 원인 자체가 100% 해결된 이슈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잘 체크해가면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일단은 연준 내부적으로도 이 알스타 추정치가 낮아졌다라는 것에 어느 정도 의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0.5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게 작년 상반기 3.8 레벨과 지금 3.8 레벨의 차이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중립금리 상승에 대한 흐름이 한풀 꺾이긴 했지만 이 흐름이 계속 낮아질지 다시 유지가 될지도 잘 체크하면서 확인을 해야 될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